마이데이터 사업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서 거래소 얘기를 한번 넘어갈게요. 그 우리가 이제 개인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은행도 할 수 있고 증권, 보험사, 뭐 외에도 카드사, 뭐 여러 군데 금융회사에 거래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신용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금융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렵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용정보를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 다 본인이 동의하면 예. 다 끌어모아서 그 개인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재테크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재무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한테 필요한 저축 상품은 이런 것이고 투자 상품은 이런 것이고 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됐고 예. 기존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는 원래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아, 아직 시행이 안 됐구나. 근데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은행에서 계좌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개설을 하고 나면은 이 은행을 이용하다가 이거 계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뭔 계좌를 어디 썼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잊어버린 데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은행마다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마이데이터 다 내 데이터니까 내가 어디 가입했는지는 내 데이터잖아요.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걸 누가 관리해주는 사업자가 또 나의 동의하에 또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보험도 우리 보험 아주머니들은 정말 정확하게 그걸 딱 찍어가지고 요 보험 가입하세요 하는데 진짜 내가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뭐가 최적의 나에게 보험 상품일까? 어떤 게 없는가? 그거를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 저는 금융회사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금융회사에서도 그걸 제시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야 너가 뭐 가입했는지를 좀 다 알려줘. 내가 아무리 너한테 최적의 서비스를 주고 싶어도 네가 뭘 가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이런 게 사실 그동안에 되게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가진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를 누군가가 관리해주면 너무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나의 정보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은 이 마이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당국의 뭐 어카운트 인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픈 뱅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저런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뭐 예를 들면 50대다 60대다 또는 40대다 그 나이에 내 소득이 얼마고 내가 어떻게 금융 생활을 해야만이 이 앞으로 내 재테크에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그 은행의 상품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얼마나 좋은 상품이 있는지를 내가 발품을 팔아서 다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잘 하기가 어렵죠. 과거에 이제 이런 거는 아주 은행의 우량 고객들, VIP 이런 분들만 이제 그런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마이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모두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산업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이제 경쟁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을 보면 금융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핀테크 업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이런 기술 기업들까지도 지금 다 마이데이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금융상품,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진 금융회사 상품이 경쟁력이 없으면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금융회사들 간에 아마 제대로 된 경쟁이 될 거다. 그리고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이 자문 서비스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또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금융회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대한 영업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영업 경쟁에서 다 투명해져 버리니까 얼마나 더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그 마이데이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데이터 거래소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뭐 21세기 원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거고 예, 예.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얼마만큼 데이터가 사고 팔려야만이 이 데이터로 인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왜 21세기 원유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데이터가 하나는 별로 데이터로 가치가 없죠. 제가 금융생활을 했는 데이터가 한 개가 있다. 내 것만 있다.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쫙 모아놨더니 거기서 의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제 그러면 경제의 어떤 그 생산 요소 그러면 자본이나 노동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이제 21세기 원유다,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하나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모아두면 이 가치가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라는 거는 써도 줄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른 생산 요소가 쓰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줄지를 않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데이터 갖고 있는 속성이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 거래소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진 기업 또는 개인도 데이터의 어떤 그 생산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데이터의 공급자임과 동시에 수요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건데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는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그 데이터의 공급자임과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상품화해서 팔겠다. 어떤 기업은 나는 사겠다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금융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딱 그 말씀을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딱 와닿진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판다는 거지? 무슨 데이터를 산다는 거지? 뭐 이렇게 좀 가면 안 오는데 실제로 거래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1년 사이에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약 한 740건. 그동안 1년 동안에 거래된 것이 한 2,400건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네,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참여 기업도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비금융회사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이상은 비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5개 기업이 이 거래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주로 어떤 데이터 거래가 어떤 게 되냐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작년부터 지속됐잖아요. 그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 지역에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면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확진자가 행정구역별로 확진자 통계가 있고 거기에 카드 사용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이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카드 사용이 어떻게 바뀌었다. 소비자들이 어떤 품목에 어떤 가맹점에 어떻게 이 소비가 바뀌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의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사고 누가 사요? 그걸? 그 데이터 거래소에서 예를 들면 필요한 데이터를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지자체가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럼 지자체가 그 데이터를 사서 분석을 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저 이거 우리 당근마켓처럼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올리면은 저 있어요 이런 지금 데이터 거래소에 가면 데이터 상품이 이러이러한 데이터 상품이 있다라고 쫙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필요로 한 기업이 있으면 맞춤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오퍼를 내면 상대 데이터 공급자에서 그럼 좋다 우리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맞춤형 데이터 상품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어떤 게 증권거래소나 이런 불특정 다수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거래가 대부분인 거죠. 그 약간 저 당근마켓처럼 필요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거래소도 있고 거래소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사고 파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많이 나오니까 그 결합은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이라 그래서 저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이제 금융 부분의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만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식별 정보의 문제가 있으니까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되는데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금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예. 어느 동선으로 어디 가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관광객의 어떤 이동 경로나 유통 경로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지역 그 관광 어떤 산업을 부흥시키는 어떤 그런 쪽에서 분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살짝 있었죠. 마음이 불편한 게 카드 내역 그 내 카드 내역일 텐데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 조금 그 개인 정보는 식별 정보로는 안 됩니다. 그건 가명 정보 상태에서만 결합이 되고 결합되고 난 뒤에는 그 데이터는 누구의 데이터인지 절대 알 수 없는 데이터로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데이터들 활용해서 그 진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서 좀 더 편리한 그런 세상이 앞쪽에는 좀 안전한 세상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좀 더 편리한 세상 얘기를 해봤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과제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은 좀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고 금융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면 금융회사에 제 돈을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근데 이 신뢰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보안입니다. 예. 보안이 제대로 유지돼야만 내가 믿고 금융회사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금융거래가 다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예, 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 초연결은 더 늘어나고 예.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AI라든지 인공지능,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뭐 블록체인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5G라든지 이런 예.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이 초연결 상황은 점점점 늘어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쪽의 보안 위협은 점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보안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죠. 예. 그래서 우리 금융 산업이 제대로 존재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 경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보안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보안이 전제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안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금융사의 최고 경영진이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안이라는 것에서 인식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목적도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이 보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고 예. 그런 걸 통해서 보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보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또 조직 내에서 보안이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일반 개인들도 이 보안에 관련된 수칙을 간단한 거지만 계속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보안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안이라는 이슈를 이사회나 예. 최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사실은 보안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기술로 인해서 점점점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할 텐데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보안이고 예. 보안이 함께 가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자동차가 속도를 내고 성능이 좋아지려면 이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브레이크 예. 성능이 안 되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마찬가지 혁신과 보안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전파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24365 보안 이야기. 읽어보시면은 그 재밌어요. 일단 그 진짜 딱딱한 보안 얘기보다는 정말 실제 사례들이 많아서 저는 근데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이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걸 잘 못 느꼈고 이게 일단 저를 해킹할 가치가 없으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금 이제 어지간히 좀 이렇게 큰 금융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은 항상 이런 공격에 노출이 돼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보안의 중요성을 좀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4차 산업혁명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사이버 세상에 가게 될 거고 이른바 메타버스의 세상에 오면 그럼요. 나의 자아가 사이버 세상에 갈 텐데 그때 보안이 안 되면 나의 자아를 누군가에게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아마도 본인보다
인공지능이 저를 더 알고 있는 세상이 당연히 오겠죠. 예. 그러면 보안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역하시는 분들의 지침과 그들이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시키는 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열심히 따라줘야 되는 것처럼 보안 역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 지침을 지키는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태도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보안원의 김영기 원장님과 함께한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